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가 3명 더 늘어나 모두 12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확진자도 1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 지역 3개 대학의 외국인 학생 3명이 의심 환자로 분류됐고 경기도 안산과 충북에서도 감염 의심자들이 잇따라 발생해 전국 확산도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인원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돼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하루 동안 확진자 규모는 4,0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이 코로나19의 마지막 변이가 아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감염 예방에 사용할 백신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개발하는 데만 석 달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북 일정을 마무리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검찰 정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등 상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서울 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선대위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윤석열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원톱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윤 후보를 만나서 코로나 사태로 일부 사회계층이 경제적으로 황폐해졌다며 이를 조기에 수습하는 일이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2경기 연속 골을 성공시킨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팀의 리그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노리치전 3골에 모두 관여를 한 손흥민 선수는 투표로 선정되는 최우수 선수 등에 뽑히며 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40대 목사 부부로부터 시작된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인천교회를 넘어 지역사회 곳곳으로 빠르게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는 3명으로 지금까지 12명이 감염됐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확진자도 1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외대를 비롯한 서울 지역 3개 대학의 외국인 학생 3명이 의심 환자로 분류됐고 경기도 안산과 충북에서도 감염 의심자들이 잇따라 발생해 전국 확산도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확진자와 의심자가 이렇게 국내에서 20명이 넘게 나오면서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3명 더 늘어 총 12명이 됐습니다. 3명 모두 인천교회와 관련됐습니다. 목사 부부를 태워준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식당에서 접촉을 했거나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접촉해 확진된 기존 확진자의 지인과 동거인입니다.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도 4명이 추가돼 총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최초 감염자가 나온 인천이 아닌 서울과 충북 등 다른 지역에서 감염 의심자가 새롭게 나온 겁니다. 서울 지역의 감염 의심자 3명은 한국외대와 서울대, 경희대 등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교회 교인으로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 지역의 감염 의심자 1명은 지난달 말 같은 교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70대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따르면 이 교회를 다녀온 단원구의 중학생 1명도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됩니다. 당국은 400명이 넘는 행사 참석자와 행사 직전에 열린 예배에 참석한 인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의심자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와 감염 의심자 26명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는 7명뿐입니다. 나머지 19명 중 2명은 1차 접종만 끝냈고 17명은 미접종자입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대학생 3명과 충북 지역 70대 환자의 오미크론 검사 결과는 오늘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위기감 속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급증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가 70명까지 늘었고 5,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인 어제는 검사 건수가 줄면서 밤 9시까지 3,88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4,0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부터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 인원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등을 이용할 때도 방역 패스가 없으면 출입이 안 됩니다. 학원과 스터디 카페,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오늘 13일부터는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18세 이하는 다음 달까지만 예외입니다.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청소년들도 내년 2월 1일부터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입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백신을 맞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는 청소년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상 강제 접종이 아니냐는 겁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백신 접종은 자율에 맡게 될 것 같아요. 특히 10대 학생들에 대한 접종을 꺼리는 부모가 적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학원이나 도서관, 독서실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하는 그런 공간들 이런 데는 예전부터도 한 번도 그런 제재를 가는 거를 못 본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수도권 사적 모임 규모도 6명으로 줄어듭니다.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모임을 할 때도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가 혼자서 식사나 차를 마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이 코로나19의 마지막 변이 바이러스가 아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개발하는 데만 석 달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 국립보건원의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끝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certainly possible that this is not the last emerging variant that will attract a lot of attention and a lot of concern. 6개월마다 지배적인 변이가 나타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한 겁니다. 알파와 델타, 오미크론에 이어 또 다른 그리스 알파벳을 준비해야 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비베크 머시 의무총감은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패닉에 빠질 이유는 없다며 백신을 맞았다면 연말 가족 모임도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You gather in well-ventilated spaces and use masks whenever you can in public indoor spaces. Your risk can be quite low and your holidays can be quite fulfilling. That's what.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오미크론용 백신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백신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약사가 임상시험 등 준비를 마치는 데만 석 달 이상 걸릴 수 있어 당장 백신이 나오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오미크론 변이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기존 4.2%로 봤던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3.8%로 낮춰 잡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실체가 다 파악되지 않으면서 미국 사회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또 한 번 불안한 성탄 연휴를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전북 지역 곳곳을 돌면서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어제는 정읍에서 군사 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정권도 안 된다며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사법고시를 일부 부활시키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 키워드는 검찰 정권이었습니다. 온갖 전직 검사들로 만들어진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국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 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정권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후엔 전북 완주시에서 수소에너지 종사자들과 만났는데 역시 윤 후보를 공격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탄소 감축 목표를 되돌리겠다 이런 얘기 하던데 윤모 선생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에요. 나라 망합니다. 이제 세국 정책하고 있는 대원군이 이제 생각이 났거든요. 이 후보는 완주와 진안 그리고 장수까지 전통시장 3곳을 찾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새해를 과시했습니다.
이동 중에 직접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행정고시 없애버리는 거는 옛날에 과거 시험 없애는 거 비슷한데 저는 사법시험도 일부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이 후보는 한 시청자가 윤석열 씨를 토론으로 밟아버리세요라고 쓴 댓글을 소개하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밟을 것까지는 없고 실력을 좀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요. 요즘 그 상품 비교해주는 것도 유행인데 아예 그냥 상품 비교가 불가능하게 숨겨놓고 그러니까 좀 문제이긴 합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가까스로 내부 갈등을 봉합한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지난달 5일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이후 한 달 만입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원톱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게 되는데 어제는 윤 후보를 만나서 공약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만났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뒤 처음입니다. 한 30분 말씀을 듣고 했는데 주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은 것 같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황폐한 상황에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1차적으로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조기에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김 전 위원장이 원톱으로 총괄 지휘하게 될 선대위는 코로나 양극화 해소와 서민 약자를 대선 주요 키워드로 삼고 관련 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중도층 외형 확장을 염두에 두었다는 분석입니다. 김 총괄 선대위원장 산하 총괄 상황본부장에는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정됐고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호남 출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청년사업가 노재승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약한 호남과 2030 세대를 겨냥했다는 평가입니다. 노 씨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비니 모자를 쓰고 유세차에 올라 당시 오세훈 후보 지지 연설을 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합류도 유력합니다. 피부과 의사 함익병 씨는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됐다가 7시간 만에 철회됐습니다. 함 씨는 여성은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거나 독자가 왜 잘못된 것이냐고 했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경찰들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하게 행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지만 현장의 경찰관들은 그럴 수 없는 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대응을 했다면서 책임을 묻고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데요. 범인이 치명적인 공격을 해도 경찰이 맨몸으로 맞서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였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 암사역 근처 한 남성이 경찰을 흉기로 위협합니다. 칼 버려가. 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하고 도망가던 이 남성. 결국 체포는 됐지만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은 상대방의 저항 정도에 맞는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테이저건을, 흉기로 위협하면 실탄 발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가이드라인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1년 동안 서울경찰의 현장 대응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피의자의 치명적 공격에도 경찰이 맨몸으로 맞서는 일이 절반가량입니다. 말로 설득하고 맨몸으로 제압해 수갑을 채우는 경우가 47.2%였습니다. 총기 사용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어쩔 수 없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청원에는 총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하면 과잉 대응이라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을 꼬집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전국의 경찰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신임 경찰들은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며 사격과 호신술 등을 다시 배우는 특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화산이 폭발한 인도네시아에서 10명이 넘는 사망자와 100명에 가까운 부상자들이 나왔습니다. 뿜어져 나온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인근 마을들을 뒤덮었는데요. 1000명가량의 주민들은 긴급 대피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내달립니다. 뒤로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몰려옵니다. 현지 시간 4일 오후 6시쯤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에 스메루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거대한 화산재는 주변을 휩쓸고 인근 몇몇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집은 화산재와 진흙더미에 파묻혔고 대형 트럭도 절반 이상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고 곳곳에 다리가 부서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재청은 현재까지 13명이 숨지고 9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900여 명도 급히 대피했습니다. butuh bantuan saat ini butuh bantuan berupa sembako, makanan, dan minuman. Untuk kondisi di daerah sini, hujan abu sudah mulai reda. 현재 분화는 잦아들었지만 화산재와 연기 때문에 대피와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화산과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에 분화한 스메루 화산은 해발 3,676m로 인도네시아의 130여 개의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지난 1월에도 분화했지만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으로 꼽히는 개혁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법과 농지 투기 방지법, 전두환 추징법 등으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이전까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혼외자 관련 논란으로 인선 사흘 만에 사퇴한 조동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측이 2010년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폐쇄적인 군 문화 속에서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에서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출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만나서 제3지대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두 사람은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양당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후보들과는 얼마든지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회동을 시작으로 다른 제3지대 후보들과의 만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가계부채 총량 한도를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말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강도가 더 높은 4에서 5%대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지만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등에 대해서는 총량 한도에서 제외를 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 홈쇼핑 회사들이 납품업체의 판촉 비용을 떠넘겨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방청객 등을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7개 회사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 원가량이 매겨졌습니다. LPG 가격이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킬로그램당 165원 오른 데 이어서 이번 달에도 88원 인상이 됐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을 뛰어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충남 천안시의 산란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농장의 산란개 약 10만 마리와 농장 주변 500m 안쪽에서 사육 중이던 가금류 23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충남 보령시의 양계장 신축 공사장에서 어제 오후 불이 났습니다. 60대 노동자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양계장 건물과 집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세종시 조치원읍의 2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고물상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위층으로 번지면서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2층에 살고 있던 일가족 5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와 관련해서 협박 메일을 보낸 일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전시 내용에 불만을 품고 행사 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진 임명 동의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오던 SBS 노사가 오늘 새벽에 잠정 합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진행하려고 했던 파업도 보류됐습니다. 여름철 새 후투티가 대구 금호강 주변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보통 4월 말에 한반도를 찾아와서 여름에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일부가 겨울에도 남아서 텃새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4명의 핵심 인물에 대해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4명에 대해서로 재판부가 이들이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사건에 나머지 3사람 사건을 병합하면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남, 교산, 과천, 주엄 등 3기 신도시 3차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공급 신청은 오늘부터입니다. 앞서 마감된 특별 공급은 17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첨자는 오는 23일에 발표가 됩니다. 부산행 KTX 열차를 오늘부터 50% 내려간 요금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시와 관광공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행사에 철도공사가 동참을 합니다. 부산 도착 후 역 창구나 여행센터에서 환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각국이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변이 바이러스인지 분석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계를 하고 있는 건 강한 전파력 때문이고요. 반면에 증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애 기자, 중환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강한 전파력에 비해서 증상 면에서는 다소 낙관적인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학연구위원회가 분석한 보고서를 인용한 겁니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남아공의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42명을 분석했는데 환자 10명 중 7명은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름간 입원한 코로나 환자 166명도 관찰한 결과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1년 반 평균치인 8.5일을 크게 밑돈 건데요. 연구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중환자와 사망자 통계가 과거 유행 초기와 비교해 매우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고 봤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looking at data from admissions, particularly across private and public sector in Gauteng in the last 24 hours. The under 9s that are in hospital currently are sitting at 7%. So it is higher than what we've seen in the previous waves. But we are comforted by clinicians' reports that the children have mild disease. 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초기 분석 결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덜 치명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전해준 대로 아직 이 초기 분석이기 때문에 증상은 경미하지만 덜 치명적이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을지 연구 결과들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3차 접종을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접종까지도 검토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이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면역 저하자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데 장기 이식 환자 등 면역 결핍을 보이는 환자들이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대면 콘서트 4번의 공연을 한 방탄소년단 소식도 있습니다. 티켓 판매액이 394억 원가량이라고요? 네,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는 BTS가 4차례 공연을 한 뒤 티켓 21만 4천 장을 팔아 모두 393억 9천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음악 시장에선 9년 만에 가장 큰 흥행 기록을 썼다고도 했는데요. 이는 2012년 로저 워터스의 콘서트 이후 단일 공연장에서 올린 최대 티켓 판매액입니다. 미국에서 열렸던 콘서트를 기준으로 하면 18년 만에 가장 큰 박스 스코어고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공연 중에선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유미입니다. 충남 서해안에서 13명을 태운 어선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해서 해경이 출동했습니다. 곳곳에서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휴일 사고 소식 정진명 기자가 전합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어선의 승객들을 경비 함정으로 옮겨 태웁니다. 어제 낮 12시쯤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바다에서 선장과 승객 13명을 태운 어선이 엔진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경은 어선 추진 장치에 못 쓰는 어망이 감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 뒤 정상 운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경 구조 헬기가 한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잠시 뒤 구조대원과 함께 무사히 헬기에 탑승합니다. 그제 오후 2시쯤 인천 소무이도 인근 갯바위에서 40대 남성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낚시를 구경하던 중 갑작스레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영종도 선녀바위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 고립됐던 40대 여성 등 6명도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평소보다 물이 높게 차오르는 대조기에는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곳곳에서 불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강원도 춘천에 한 1층짜리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주택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대구 불로동의 깃발봉 제작 공장 창고에서도 불이 나 공장 내부를 태우고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공식 출범합니다.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지난 3일 극적으로 봉합된 가운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원톱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창고로 땜빵한 불안한 봉합이라며 평가절하했지만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오늘 만납니다. 제3지대 공조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선출 한 달 만에 가까스로 내부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선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이 세 사람이 제대로 힘을 합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11월 5일 날 후보로 선출되고 네. 나서 윤 후보가 선대위 갈등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대위 갈등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제 가까스로 봉합은 됐는데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의 그 이른바 외연 확장 능력이라든지 의제를 이제 발굴한 능력, 2012년도 같은 경우 경제 민주화라는 의제를 얘기했던 게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었으니까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30 젊은 층에 이제 호소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남성, 여성 이제 뭐 가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20대를. 그러니까 윤 후보로서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없는 선거를 치른다는 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이제 갈등은 봉합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선대위 발족식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겠죠. 일단. 네. 네. 윤석열 선대위 당초 예상했던 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톱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선대위의 대대적인 칼질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신만의 실무팀을 꾸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태섭, 윤희숙 전 의원이 합류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렇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이전에 그 윤 후보와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간의 갈등이 김종인 위원장은 윤 후보 중심의 캠프 거기에 이제 확대 개편하려는 윤 후보의 생각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파리떼란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롭게 선대위를 개편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잘 안 맞았던 거예요. 윤 후보의 생각과.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갈등의 하나의 요인이 됐던 건데 또다시 지금 이제 와서 윤석열 후보가 생각했던 그 캠프를 다시 허물고 새로운 인적 쇄신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더 이상 이제 이 캠프나 선대위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은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의제를 선점해 나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기존의 선대위가 역할을 잘 못한다든지 위축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갈등이 이제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멀리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권한을 찾기 위해서 실무팀을 구성하겠다.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새로운 인물들을 이제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만의 실무팀을 꾸리게 된다면 말이죠. 홍준표 의원이 지금 우려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선대위가 이중 구조로 가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병준 이제 선대위원장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선대위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 중심으로 꾸려 나가고 선대위가 이제 역할을 해 나간다면 김병준 위원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역할이
좀 축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국면들이 자꾸만 생길 거 아니에요? 이슈가 생기고 국면이 바뀔 때마다 김병준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의 이 메시지가 다르게 나온다든지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의 갈등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불거진다면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번에 갈등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 본질적인 거는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당내에 있었던 기득권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기성 정치 세력들, 기득권 정치 세력이 있고 이 대표나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려 했던 그런 신진 세력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아마 저는 갈등의 기본 요인이라고도 봐요. 본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불거질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거기에 가세하게 된다면 의도치 않은 그런 갈등은 또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봉합되는 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창고로 땜빵한 불안한 봉합이다. 뭐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모습도 보이긴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상대 진영의 이제 그 내부가 분열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그 반대쪽에 있는 진영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이른바 반사 이익인데 지금 말씀처럼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제 잡음을 일으키면서 당내 잡음 때문에 지지율 격차가 뭐 좁혀지고 어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선 것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선출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벤션 효과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 많이 벌어졌는데 꽤 좁혀졌었거든요. 그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역시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이었거든요. 국민의힘의 갈등. 근데 이제 선대위가 이쪽에 이제 국민의힘이 전열이 재정비된다면 그런 반사 이익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제 반창고로 뭐 땜빵 뭐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폄하하고 치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 오늘 이 같은 상황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만나게 됩니다. 뭐 양 당의 공조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3지대가 힘을 발휘하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다가가려면 단일화나 이런 거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간의 단일화는 물론이고 그 단일화라는 건 정말로 제3지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한다든지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과 단일화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제3지대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 광역단체장에 이제 공천을 준다든지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또 실세 국무총리 이런 걸 제안하면서 연정 같은 거의 형태로 견인하려 한다면 그 유혹에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제3지대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이재명이나 윤석열 후보가 이제 87 체제를 종식시킨다든지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 양당체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뭔가 없애야 된다 이런 논의가 거의 없어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지난번에 박근혜 후보도 그랬고 문재인 후보도 개헌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 개헌안을 제출했었고 국회에 이번 대선이 유난히 정치 개혁이나 우리 현재의 권력 구조의 개편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제3지대가 이러한 부분들을 환기시킬 수 있다면 최근에 김동연 후보나 이제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이 파일을 늘린다고 의미가 있는데 단일화로 빨려 들어간다. 그건 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을 보면 제3지대 후보들 간의 단일화의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진영 간에 뭐 새 대결이 뭐 거세지게 된다면 진영별로 말이죠. 단일화해야 된다. 제3지대 후보들과 뭐 그런 압력이 더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차피 양대 진영 간에 박빙의 승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안철수나 심상정 후보는 물론이고 다른 후보들도 그런 유혹에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이제 그 정치공학적인 선거 승리를 위한 아주 구태한 정치공학, 선거공학에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철수나 심상정 후보나 이런 분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김동연, 손학규 후보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적 입지가 향후 난 그렇게 탄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역시 현재 양당 체제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 꾸준히 얘기해 나갈 때 오히려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럴 때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의 어떤 존재감도 그렇고 향후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정읍에서
군사 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정권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되니까요. 예. 양당 후보들 간에 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많이 틀어달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에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캐럴로 위로하겠다는 건 지나친 기독교 중심의 사고방식이고 특정 종교의 음악을 세금을 써서 홍보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 조계종에서 매년 준비하는 트리 점등식. 고귀한 희생으로 한없는 사랑을 선물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기독교 인사들도 함께 모여 종교 간 화합을 다졌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2월엔 매장에서 캐럴을 틀어주세요. 이런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자 불교계는 이 캠페인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습니다. 이들은 캐럴에 종교적 의미가 들어있다며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캐럴로 위로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기독교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30%도 안 되는데 어디 다른 특정 종교 선교를 하는 거 맞지 않거든요. 관에서 하실 일 아니고. 소규모 매장에서도 캐럴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염수정 추기경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캠페인에 정부는 예산 1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멜론, 바이블을 비롯한 음악 서비스 사업자 5곳에서 한 달치 이용권 총 3만 장을 제공하고 라디오로도 캐럴과 관련한 광고를 송출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발이 커지자 황희 장관이 불교계 인사들을 만나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원한 예산에 따라 캠페인은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불교계의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 11도, 부산 16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5,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대구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